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초고품격 레드의 61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직 길게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미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여름 이적 시장의 영입 타겟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음 시즌까지 정말 유럽 축구의 판도에 큰 영향을 끼칠 법한 유럽 축구계를 뒤흔들 법한 영입 타겟 탑 7을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또 친절한 해설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미 성사된 이적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장 그 진원지는 역시 그 노란색 도르트문트라는 생각인데 네. 도르트문트가 이제 엘링 홀란드 선수를 맨체스터 시티로 내보내고 그 대신 아데미 선수를 데려왔고 수비진에 이미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니클라스 쥘레 선수와 니코 슐로터백 선수까지 데려와서 홀란드 하나에 아데미, 슐로터백, 쥘레 이 구도면은 일단 도르트문트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사 잘한 건가요? 정말 잘한 거죠. 그런가요? 골고루 잘 보강한 게 아닌가. 네. 사실 홀란드의 경우는 이번 여름에 팀을 떠날 것이 아무래도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미리 계획을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판매 수익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미 예전에 준비했던 플랜대로 빠르게 필요한 포지션에 보강을 단행한 거는 역시 도르트문트가 일처리 잘했다라고 좀 정리할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반면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반란이라고 해야 될지 이거 반란이 맞죠? 네, 반란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레반도프스키 반란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또 시끄럽고 네. 도르트문트가 어떻게 지금 아주 긴 미래이기는 하지만 아주 먼 미래이기는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에게 한번 도전 가능할까요? 다음 시즌에? 일단은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저는 레반도프스키가 물론 이따가도 좀 언급은 할 수 있겠지만 레반도프스키가 지금으로서는 팀을 떠날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봐야 되고 네. 그러면 여전히 분데스리가 최고의 선수를 바이에른 뮌헨이 다음 시즌도 보유하면서 시즌을 풀어갈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도르트문트가 지금 당장 넘어서는 건 어려울지라도 조금씩 간극을 좁히고 무엇보다 지금 새롭게 코어를 다진 유망주들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잘 그린다면 추후에는 정말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는 있겠죠. 네, 그 홀란드 선수와 이제 도르트문트의 영입 방출 말고도 아스톤 빌라가 또 네. 이미 확정한 또 영입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많은 클럽들이 또 노렸던 디에고 카를로스 선수가 네. 아스톤 빌라로 왔고 여기에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리즈가 짤츠부르크로부터 영입에 성공한 브랜던 에런슨 선수. 네. 에런슨 선수가 저는 물론 짤츠부르크 경기를 보면 아데미 선수가 있기는 있고 또 다른 우수한 선수들도 있지만 에런슨 선수가 저는 가장 눈에 들어올 적도 많았거든요. 리즈 유나이티드도 제 생각에는 일단 영입을 잘한 것 같고 그 미국의 젊은 선수들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또 앞으로도 전망이 좀 밝은 선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미 성사된 이적들도 이렇게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명철 해설위원의 픽은 성사된 건 아니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정말 설왕설래와 갖가지 이제 루머를 낳고 있고 좀 전에 레반도프스키 선수처럼 막 불협화음도 낳고 있는 이제 그런 사례들인데 먼저 이명철 해설위원께서 오늘 선택해 오신 그러면 7위 누구죠? 7위는 지금 리즈 유나이티드에 있는 칼빈 필립스 선수입니다. 오. 네, 최근에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 경기에서도 좋은 배급 능력을 보여줬고 칼빈 필립스는 역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지금 꼽을 수 있는 3선의 최우수 자원 중에 한 명으로 볼 수가 있죠. 칼빈 필립스가 들어왔다는 건 디클란 라이스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네. 디클란 라이스가 지난 시즌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제 웬만한 팀들도 웨스트햄이 상당한 금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지 그렇죠. 네. 어느 때보다 라이스 링크는 제가 볼 때 조금 덜해진 게 사실이에요. 라이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글쎄요, 라이스는 계약 기간에 따라서 나중에는 팀을 옮길 것을 좀 점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계약 기간이 끝나갈 쯤이 돼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지금 가격에는 섣불리 달려들기 쉽지 않다. 웨스트햄은 여전히 라이스는 어떻게든 지키고 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라이스 링크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칼빈 필립스를 지금 7위에 선정하신 이유는 필립스 선수는 가격 맞으면 떠날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가격을 부를 건데 근데 실제로 리즈 유나이티드가 이번에 잔류를 하게 된 거는 칼빈 필립스의 영입을 노리는 팀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게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강등됐다면은 정말 경쟁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도 있었는데 비슷한 이유로 하피냐를 노리는 팀들 역시도 그렇죠. 리즈의 강등을 원했을 텐데 리즈는 생각보다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리즈 유나이티드가 이렇게 잔류를 해내면서 이 선수들과 관련된 딜은 조금 복잡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리즈 유나이티드가 얼마를 부르건 간에 라이스보다 필립스가 지금 언론상에서 나오고 있는 이적료가 대체적으로는 조금 적은 편이고 무엇보다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확실한 수요가 있는 팀은 가격이 얼마가 되었든 무조건 칼빈 필립스 영입에 뛰어들 공산이 제가 볼 땐 크다고 봐요. 저는 뭐 프리미어리그 제가 중계를 하거나 뭐 요즘은 저 프리미어리그 어디 가서 전문가라고 안 그러는데 네. 제가 일단 그냥 들리는 것에 의하면 맨체스터의 두 팀이 모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 맨체스터 시티가 상당히 많은 지금 링크가 좀 나고 있고 보도량도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삼성 미드필더 쪽에서 역시 뭐 중앙 미드필더 쪽 보강을 원하는 리버풀과 같은 팀들도 리버풀까지. 네, 아주 뭐 가볍게 링크가 좀 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팀은 역시 맨체스터의 두 팀입니다. 이 두 팀이 역시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확실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중앙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들로 3선 자리의 고민을 해결하기 힘들거든요. 3선 고민 자체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칼빈 필립스와 같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많은 좀 구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팀들이 공격적으로 영입에 타진한다면 디클란 라이스보다는 역시 칼빈 필립스 쪽의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 게 사실이겠고요. 칼빈 필립스는 침투 능력, 이 적절하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볼을 잡아줄 수 있는 왕성한 움직임과 위치 선정 그리고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한 패스 전개와 전환 속도의 전환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로 역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최후방 미드필더를 보면서도 그 위치에만 국한되지 않고 네. 또 위쪽으로 올라가는 넓은 또 활동폭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쵸.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맨체스터의 두 팀 얘기를 또 하셨는데 네. 이거는 리버풀 팬에게 이런 질문하니까 조금 예민하기는 한데요. 네네. 1번 시티, 2번 유나이티드 궁극적으로 어디가 이길 것 같으세요? 저는 맨시티가 이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또 다른 타겟에 제가 볼 때 좀 가까워져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타겟도 세븐 안에 있나요? 지금? 세븐 안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이제 또 설명이 될 테니까요. 그쵸. 어쨌든 칼빈 필립스 선수에 관해서 그럼 시티가 유리해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죠? 아무래도 지금 당장 로드리와 칼빈 필립스를 같이 세울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베르나르도 실바의 거취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네. 뭐 로드리 쪽만으로 무조건 원볼란치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너무 이 선수에게 혹사가 좀 되는 느낌이 강했고 페르난지누도 떠난 상황에서 무조건 3선 미드필더의 한 명은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맨체스터 시티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로드리라는 확고한 주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3선 수비형 미드필더와 약간 올라가는 형태의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로드리 옆에서 조금 전진할 수 있는 더블 볼란치의 중앙 미드필더를 봐줄 수 있는 선수를 수요할 겁니다. 근데 다른 팀들과 다르게 맨체스터 시티는 그 자리에 서는 선수가 기왕이면 수비형 미드필더 성향을 조금 더 갖고 있는 선수이기를 바랄 것 같아요. 그래야 로드리 백업이 비어있는 자리에 대한 어떤 고민도 확실하게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수비형 미드필더 성향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로드리의 짝을 이룰 수도 있는 미드필더를 수요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래서 칼빈 필립스가 좀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칼빈 필립스가 지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의 그 유로 경기들을 보더라도 라이스 필립스가 같이 나왔는데 디클란 라이스가 뒤를 받치고 칼빈 필립스가 워낙 움직임 폭이 넓다 보니까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파트너를 꾸렸던 경우들이 많았었죠. 제가 볼 때는 베르나르도 실바, 로드리가 선발로 계속 기용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로드리 옆에 칼빈 필립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로드리의 백업 역할을 칼빈 필립스가 해주면서 백업이라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도 역시 그림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라이너를 확실한 공격형 미드필더로 두고 남은 3선 자리 혹은 2.5선 자리에 대한 고민을 메우기 위해서 저는 맨시티가 칼빈 필립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공격적으로 달려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나이티드 팬들이 수긍할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또 다른 매물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냥 그런 상황에서는 유나이티드는 다른 쪽으로 가고 필립스는 그냥 내줄 공산이 크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 맨시티가 덤벼들었을 시에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유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 포지션에 보강 금액을 쏟느냐 이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돈을 쓰는 어떤 의지. 네. 근데 삼선 쪽은 맨체스터 시티가 조금 더 많이 쏟아부을 것 같고 오히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돈을 쏟아붓는 데 앞서서 다양한 포지션에 대한 분산 투자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유력한 매물이 중앙 미드필더 쪽에 이미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는 맨시티 쪽에 일단은 좀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 중에 제외된 선수들이 있어요. 일단 네. 후백 네베스. 네. 울버햄튼이 이번에는 진짜 떠날 수 있겠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울브스가 최근에 이 팔리냐 선수의 영입이 조금 유력하다라는 기사들이 있는데 네. 현지에서는 이게 네베스의 대체자 영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금액이 한 5천만 파운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 비싼데요? 엄청나게 그 비싸죠. 가격도. 네. 파운드잖아요. 또. 그렇죠. 유로가 아닌 파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센 금액인데 네베스 역시도 3선 미드필더가 필요한 팀들은 달려들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종류의 규모나 아니면 달려드는 팀의 어떤 면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칼빈 필립스가 조금 더 파급력을 이 전체 이적 시장에서는 지닌 선수가 아닐까 싶어서 네베스를 꼽았고요. 추아메니도 사실 좀
엄청 지금 그렇죠. 주목이 되는 예, 미드필더 중에 예, 한 명이죠. 예, 예. 근데 여기에 꼽지 않은 이유는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상당히 유력해 보이거니와 또 하나는 레알 마드리드에 간다고 해도 전술 적응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적응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프랑스 대표팀 경기를 중계했는데 전반에 조금 좋은 저 덴마크전의 수비를 보여주다가 후반전 되면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아서는 모나코 때 보여줬던 수비에서의 기복이 확실히 한 경기 내에서도 좀 보인다는 특징이 보였거든요. 예, 그러면 추아메니 선수는 팀을 옮기더라도 이 탑 세븐에 들어갈 만큼 유럽 축구를 뒤흔들 것 같지는 않다. 조금 딜레이가 생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다면 정말 탑7에 들만한 확실한 완성된 기량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걱정도 좀 되긴 한데 근데 이정료가 지금 나오는 금액을 봤을 때는 8천만 유로나 지금 추하면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탑7에 들어도 사실 이상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7위는 칼빈 필립스 선수입니다. 네. 자, 그럼 이명철 해설위원의 유럽 축구 뒤흔들 영입 타겟 6위를 들어보겠습니다. 센터백 자리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일단 이 선수를 꼽았습니다. 바스톤입니다. 바스토니 선수는 우리나라 팬들도 아주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강력히 연결되고 있는 팀은 틀림없이 토트넘이니까. 네, 아무래도 저는 바스토니를 다른 센터백들보다도 우선적으로 꼽은 이유가 왼발 센터백의 희소성 때문입니다. 지금 토트넘도 바스토니 영입에 어떻게든 좀 집중하는 이유는 콘테 감독이 선호하는 자신의 옛 제자이기도 하거니와 왼발 센터백이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 같거든요. 백3의 왼발 센터백을 보는 선수를 지금 토트넘은 어떻게든 수요하고 있는데 바스토니는 그 프로필에 너무나도 제격인 선수이기 때문에 왼발 센터백의 희소성만 봤을 때는 만약 팀을 옮겼을 시 파급력이 매우 큰 선수로 지금 당장 바스토니를 지명할 수 있지 않을까. 토트넘의 전술적 시스템이 훨씬 더 완결될 수 있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차원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콘테 감독도 왜 바스토니를 수요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 이외에도 뭐 첼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의 구단들이 이제 링크가 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인테르의 입장을 떠나서 바스토니 본인의 입장입니다. 이탈리아 쪽의 기사에 의하면 인터밀란, 그러니까 인테르는 바스토니에 대한 제안을 들어본 다음에 긍정적인 제안이 들어간다 싶으면 판매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논조의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서라도 바스토니에 대한 제안을 일단은 들어보겠다, 이런 어떤 태도를 구단은 취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많은데 문제는 바스토니는 팀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인테르에 대한 애정 자체가 워낙에 좀 특별한 선수고 유스 출신이라는 나름대로의 그 성질도 있고 아무리 자신의 스승인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인테르에 대한 자신의 애정 그리고 세리아 무대에서 더 뛰고 싶어 한다라는 어떤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인테르에 대해서 가장 강해 보이는 선수가 바스토니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옮겨도 바스토니 선수 정도면은 또 뭐 다음 시즌이 됐든 다다음 시즌이 됐든 사실은 네. 원하는 팀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여기서 자신을 약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서 외국으로 가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슈크리니아르와 바스토니 좌우 센터백이 모두 인테르에 대한 엄청 순수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 구단에서 뛰겠다는 마음 자체가 아예 굳건하게 큰 경우일 수도 있죠. 그 정도로 좀 매력적인 팀이기도 하고 두 선수가 정말 그런 센터백으로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뭐 인테르 팬분들은 정말 센터 행화만 해도 정말 배가 부르실 것 같아요. 그런 좀 듬직한 센터백이 앞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는데 바스토니는 구단에 대한 충성심이 좀 커 보이고요. 그러면 바스토니가 팀을 옮기지 않으면 인테르가 노리고 있는 센터백 매물, 지금 브레메르 선수가 있거든요. 네. 네, 토리노에서 뛰고 있는 브레메르 선수가 인테르와 링크가 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바스토니를 인테르가 팔지 않는다.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브레메를 영입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브레메를 찔러봐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을 보면 브레메르와 바스토니는 분리됐다. 네, 별개의 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바스토니가 잔류를 하건 팀을 떠나건 이거 상관없이 무조건 브레메르는 인테르가 지금 데려오려고 상당한 목표를 삼고 있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 브레메르는 다른 구단의 여지도 없이 인테르가 갈 가능성이 지금은 꽤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브레메르, 바스토니가 다음 시즌 같이 뛰는 것도 인테르로서는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브레메르는 바스토니 딜과 상관없이 현재로서는 인테르에 가깝다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오늘 주제인 그 6위 바스토니 선수는 그럼 궁극적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예상하세요? 일단 이 선수는 특수한 어떤 왼발 능력, 역시 볼음반 능력과 전진 능력,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큰 키를 활용해서 높이 싸움이나 세트피스에서도 관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역시 이로움이 있고요. 콘테 감독이 썼을 때만 해도 수비 위치 선정이나 종종 1대1 수비 때 팔을 좀 조급하게 사용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데뷔 초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수가 초반에는 좀 긴장을 했기 때문에 나왔던 수비 동작으로 보이고 지금은 점점 이 선수가 피지컬적인 활용도 좋은 위치 선정을 활용한 예측 수비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대로 바스토니가 활약을 해준다면 빌드업 능력과 수비 능력 때문에 앞으로도 이 선수의 가치는 나날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지금 당장 바스토니를 원하는 팀들의 어떤 수도 보다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비드하려는 금액도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인텔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는 정말 팔아야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 타이밍이 어쩌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바스토니가 여전히 잔류를 원할지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판매가 될지는 나중에 정말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은 그럼 올여름에는 이동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결론인 것 같아요. 저는 왠지, 왠지 이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바스토니 선수 의지가 좀 이렇게 굳건하다면 바스토니가 나간다면 엄청난 파급력을 주겠지만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근데 그대로 남아도 파급력은 주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인테르를 그대로 더 강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테르를 좋게 만드는 거고,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테르가 브레메르 선수까지 추가를 하면은 인테르가 강화가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럼 그 다음 5위 선수는 누구죠? 5위는 최전방 공격수 매물 중 나이가 어린 축에 속하는 선수 중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선수죠. 다윈 누네스 선수입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저도 멕시코와 우루과이 경기를 봤는데 우루과이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경기는 이제 다윈 누네스 선수가 교체로 들어오기는 네. 했었죠. 근데 우루과이 전체적인 어떤 조직력, 경기 장악 능력을 보고선 우리가 멕시코를 상대했을 때 저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약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멕시코가 그날 싸운 멤버가 그렇게 나쁜 멤버로 싸운 것도 아니었어요. 네, 근데 예, 예. 내용적으로는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누네스 선수는 우리가 이제 곧 만나게 될 우루과이의 또 주축 중에 한 명인데, 지금 다윈 누네스에 대해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토트넘, 아틀레티코 이렇게 좀 달라붙고 있지만 아무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언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99년생의 어린 나이에 최전방 공격수지만 좌우 측면으로 많이 빠지는 동선, 그러니까 활동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부분이 다윈 누네스 선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절정기의 카바니 선수와 좀 유사성이 있죠. 네, 그래서 측면 쪽으로 빠져서 동료에게 공간을 창출해주고 적절한 연계까지 보여준다는 점은 이번 벤피카 뭐 리그 경기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다윈 누네스가 여러 차례 보여줬던 플레이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의 경우는 지금 변수가 되는 부분이 일단 나오고 있는 벤피카가 요구할 거라고 추정되는 이적료가 무려 1억 유로예요. 리버풀은 1억 유로 내시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사디오 마네가 정말 나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네. 이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리버풀은 1차로 노려야 될 포지션이 공격수가 맞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공격수를 노릴 만한 선수 중에 나이도 FSG 정책에 맞게 비교적 어린 편이고 성장 가능성도 있고 잠재력도 있는 선수라고 이미 한다면, 뭐 보여준 것도 있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네. 예. 그렇다면 다윈 누네스를 확실히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사디오 마네 선수 스포일러이긴 하지만은 탑7 안에 있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미리 얘기하자면 사디오 마네의 판매 금액에 또 더 붙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1억 유로 쓰시겠습니까? 저라면 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다른 매물이 공격수 쪽에서 지금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다른 경쟁팀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역시 공격적으로 덤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버풀은 지금 마네가 떠난다는 걸 전제하고 1차 매물, 가장 먼저 영입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공격수 쪽이기 때문에 공격수 영입에 뛰어들어야 될 동기부여가 충분해집니다.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제 생각엔 보강해야 되는 포인트가 지금 첫 번째가 공격수는 아니에요. 그 아까도 그런데 네. 칼빈 필립스 얘기할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여러 포지션에 분산 투자를 지금 해야 된다. 네. 그럼 나중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도대체 어떻게 영입을 해야 됩니까? 뭐 이 선수도 사실은 한 명 이거 너무 네. 쓰면 안 되고 또 분산해야 되고 막 그런 식이 되다가는 잘못하면 영입 제대로 못할 수도 있지 않나요? 완전한 오히려 확실한 메가들이 필요하다. 근데 네. 저는 메가들도 1억 유로 정도를 지불할 정도의 금액이라면 공격수 쪽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공격수는 아닌 것 같다. 이쪽보다는 미드필더 쪽에 힘을 쓰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미드필더 쪽도 또 다른 매물에게 돈을 쓸 거기 때문에 칼빈 필립스는 좀 겹치는 투자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만류했던 편이고. 그럼 반면에 리버풀은 만에 나간다는 거 전제면은 여기에 총력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맞다고 봐요. 반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금 당장 일단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잔류의 가능성이 조금 높게 점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최전방 공격수 주전 자리까지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당장 아예 공백을 남겨놓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예 공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삼선 쪽에 대한 보강이 아무래도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우선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누네스가 한 5,500에서 6천만 유로 정도만 되었어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충분히 비드할 만하다. 근데 그 액수면 다른 리그 또 네. 팀들까지도 경쟁이 훨씬 많이 붙게 될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뭐 아틀레티코도 뛰어들 수 있고 뭐 아니면 프리미어리그 내 다른 구단들 그렇죠. 역시도 뛰어들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대부분의 어떤 지금 평가는 1억 유로는 과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럼요. 네. 1억 유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보기에도 이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는 동선, 부지런함, 전방 압박을 수행할 수 있는 적극성까지는 꽤 높게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박스 안에서의 터치는
벤피카 경기를 보더라도 기복이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투박한 순간들도 있죠. 그렇죠. 물론 뭐 피지컬을 통한 간수가 아예 안 되는 선수는 아니지만 박스 밖에서의 간수와 박스 안에서의 간수 이후 터치 이후의 슈팅까지 유연함을 뽐내는 부분의 플레이는 좀 다른 국면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박스 안에서 누네스가 얼마나 파괴력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빅리그에 진출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좀 높게 볼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카바니 선수도 네. 두 선수가 좀 유사성이 있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누네스 선수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카바니 선수가 되겠지만 그런데 카바니 선수도 절정기에 만약에 1억 유로라고 하면은 사시겠어요? 누네스 딜도 뭐 제가 할만하다라고 했지만 이건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렇지 사실 1억 유로는 선뜻 뭔가 사인을 하기에 너무 망설여지는 금액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러면 다윈 누네스 선수보다 한 단계 위 4등은 누굽니까? 4등은 파울로 디발라 선수입니다. 네. 네. 디발라 선수는 그 계약 기간이 끝나죠. 완전히 끝났습니다. 네, 네, 이제 네. FA가 됐고 인터밀란하고 지금 일단 링크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선수의 파급력은 세리아 MVP 출신이고 직전 시즌 알레그리 감독의 유벤투스에서도 폼이 좋았어요. 여전히 빌드업에도 관여되는 역량, 또 이 선수가 직접 볼을 끌고 가주면서 동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 플레이메이킹 역량까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세리아 내에서의 이적이라고 해도 디발라 선수의 팀을 옮긴다는 소식 자체는 굉장한 파급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인테르가 디발라를 중심으로 어떻게 공격 전술이 바뀔지를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는 거는 제가 듣기에는 저도 이제 인테르라고 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인테르에 가게 되면 인테르가 직전 시즌보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이 부임을 하면서 인테르는 이전과 같은 선수비 후역수비 스타일에서 조금 더 점유율 위주의 스타일로 바뀌었죠. 그리고 공격진 바로 아랫 단계에서 볼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 이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 제가 볼 때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테르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격의 패턴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자리에서 디발라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디발라의 플레이 스타일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선수는 일단 윙 빼고 저는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윙은 아니고. 네, 윙은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네, 윙도 네. 물론 측면을 세우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리 부분 전술을 세워준다 그래도 기본적인 위치가 측면에 서 있는 선수는 측면 쪽에서의 속도를 활용한 플레이가 일정 부분은 요구받게 되거든요. 그런 대목이 이제 디발라 선수에게 커리어 내내 약간 전술을 타는 네. 선수 뭐 이런 얘기를 듣게 한 원인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전술을 탄다, 흔히 얘기하는 뭐 쓰기 까다롭다라는 표현보다는 측면에 쓰는 거는 좀 아쉽다. 결국 측면 플레이를 가져가려면 일정 부분 속도를 활용한 드리블 능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속도를 활용한 드리블에 강점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래서 디발라 선수는 측면보다는 중앙 쪽에 자유로운 동선을 잡아주는 게 나은데 다행스러운 점은 인테르가 윙포워드를 쓰는 팀은 주로 아니죠. 그렇죠. 네, 측면 플레이는 윙백에게 의지를 한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이 인테르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궁합은 괜찮다. 네, 궁합은 괜찮다. 이 얘기를 일단 첫 번째로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역시 디발라의 가장 큰 특징은 볼을 잡았을 때의 영향력이 매우 좋다는 점입니다. 볼을 갖고 있을 때 디발라는 일단 내려와서 삼선 빌드업에도 관여가 되어줄 수 있을 만큼 탈압박 능력과 전개 능력이 좋죠. 알레그리 감독의 지난 시즌 유벤투스 공격 전술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허리 쪽의 빌드업은 디발라가 내려와서 수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겨울 이적 시장에 블라우비치가 영입된 직후의 경기들을 보시면 디발라가 내려와서 볼을 끌고 가지고 그럴 때 적절하게 침투하는 블라우비치 쪽으로 디발라가 키패스를 뿌려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디발라는 허리 쪽 경기 운영에도 제법 관여가 될 줄 아는 선수고요. 전개와 연계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의 원투 이후로 이 선수의 왼발에서 나오는 슈팅 능력까지, 사실 디발라에게 먼저 우리가 좀 눈에 들어왔던 포인트는 슈팅력이었는데 이 디발라의 마무리 능력까지 볼을 잡고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디발라의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아쉬운 부분은 피지컬적인 부분, 결국은 이 선수가 체구가 엄청 크거나 뭔가 상대를 등진 상황에서 볼을 지켜내는 솜씨가 매우 좋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변수가 그나마 덜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같은 리그 내 이적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무대, 조금 더 치열한 신체적인 경합에 대한 어떤 부담을 세리아 내에서의 이적이라면 디발라는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인테르로 가게 된다면 꽤 괜찮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디발라 선수에게 또 중요한 것이 카타르 월드컵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사실 요번에 어떤 선택을 해서 이제 어느 팀에 가서 어떻게 뛰느냐의 문제는 디발라 선수의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서의 입지에도 상당한 여파를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디발라 선수가 네. 좋은 아주 궁합의 선택을 해서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저는 긍정적이라 얘기했지만 근데 딱 하나, 네. 잔부상 변수는 제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모든 네. 이적하는 선수가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네. 디발라의 경우는 정말 딱 하나 만약에 실패한다면
잔부상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유벤투스에서도 결국 마지막 가면 갈수록 이 선수의 아쉬움을 남겼던 이유가 부상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해결한다면 좋은 영입으로 역시 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3명만 남았는데 마네 선수는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 나오나요? 지금 나옵니다. 지금. 자, 3위 사디오 마네입니다. 네, 사디오 마네 지금 일단 바이에른 뮌헨과 링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버풀에게서 이제 조금 떠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본인이 마음이 떠난 이상 지금 계약 기간이 1년 남았거든요. 그럼 리버풀이 마네를 잡기에는 시기상 좀 늦었다고 보는 게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네. 레반도프스키 선수 뭐 레비의 난 아닙니까? 네. 저희가 반란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리버풀 팬이 보시기에 네. 마네는 난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세네갈 대표팀 경기 앞두고 인터뷰에서 세네갈 국민들의 60~70%가 내 이적을 지지한다면 나는 팀을 옮길 것이다. 아니 지금 뭐 선거합니까? 선거철 지났잖아요. 사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네. 근데 더 조심했으면 좋았을 인터뷰이긴 하지만 그에 앞서서 마네가 과연 리버풀 구단 내에서 지금 이 선수가 가진 클래스에 맞는 대우를 받았는가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네. 문제도 있다. 그렇다면 리버풀이 과연 지금 살라, 마네 이러한 핵심 자원들 혹은 우리가 대단한 선수들이라고 부르는 주축 선수들에게 정말 기대만큼의 주급과 계약 조건을 주었는가 이거에 따져봐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해준 것만큼의 또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만큼의 그렇죠. 근데 같은 리그 내에서 리버풀은 주급의 평균적인 범위 자체가 굉장히 낮고요. 살라에게도 지금 20만 파운드 그리고 새로 제의한 금액이 23만 파운드라는 루머가 있더라고요. 살라 선수가 원하는 액수는 어느 정도죠? 일단 40만 파운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근데 마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한 정도 내에서 지금 주급자 정도가 머물고 있는데 살라가 40만이면 마네도 한 37만 원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40만, 37만을 떠나서 기존에 받고 있는 주급 자체가 굉장히 낮은데 기본이. 네, 기본금이 낮은데 그 금액으로 같은 리그 내에 있는 다른 팀들의 어떤 선수들과 비교를 해보면 살라 마네급의 선수들은 적어도 다른 팀들에서는 이보다 1.5배나 2배 정도 이상의 기본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살라가 40만을 달라고 하는 요구에 관해서는 뭐 여태까지 원투펀치에서 처음 여쭤보는 건데 네. 살라의 40만 요구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겁니까? 정확히는 40만에서 조금 타협을 봐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리버풀이 정말 부유하게 돈을 좀 많이 쓰거나 지금 당장 주급 체계가 살라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줄 만큼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타협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30에서 35만 파운드 정도. 그 정도. 네. 그 정도라면 살라 정도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왜냐면 35만 파운드여도 다른 핵심 선수들이 받는 50만 파운드 정도보다는 현저히 낮은 금액인데 그래도 살라가 이 조건에 대해서 오케이만 해준다면 살라도 기존 주급보다 어느 정도 상향된 금액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구단도 구단 나름대로 적정선을 지키는 정도의 제의를 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네의 인터뷰도 경솔했던 건 맞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 아프리카 쪽의 언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영문 기사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와전될 수 있다. 현지에서 조금 번역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마네가 하루 만에 해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농담이었다. 약간 분위기가 그냥 좀 장난스럽게 뭔가 얘기를 했던 분위기였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지 못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아니 보통 우리가 이적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저는 국민을 끌고 오는 분은 처음 뵙는 그렇죠. 것 같거든요. 조크성이라는 게 네. 약간 느껴지는 그런 필이 있어요. 물론 그래도 조심해야 됐던 건 맞다고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내용을 막 비판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마네는 리버풀이 아마 못 잡을 가능성이 클 것 같고 이제는 마음이 많이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링크가 나고 있는 팀은 바이에른 뮌헨인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아마 사디오 마네를 레반도프스키가 잔류한다는 전제하에 윙포워드로 쓰겠죠. 네. 왜냐면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당장 물론 슈퍼모팅도 나겔스만 부임하고서는 폼이 조금 떨어졌던 상황이고 생각했을 때 레반도프스키의 어떤 경쟁자를 생각하는 것도 뭐 좀 염두에 두고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마네를 영입하는 것 첫 번째 포인트가 최전방 공격수라기보다는 윙포워드라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사네, 그나브리 쪽의 답답함. 최근에 독일 대표팀의 경기를 봐도 사네의 플레이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무성의한 플레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네, 그나브리의 어떤 답답함을 사디오 마네를 통해서 좀 풀어내려는 게 아닌가 싶고 결국 나겔스만의 빌드업 체계는 지금 당장 키미 쪽은 굉장히 뒤쪽으로 내려가 있고 나머지 자원들은 박스 침투를 위해서 굉장히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하프라인 지점에서의 연계는 중앙 쪽을 뚫는 시도보다는 측면 쪽에 의존되면서 뚫으려는 시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측면에 중심을 둔 팀, 그러면 측면 쪽의 파괴력이 늘어나려면 자연스럽게 윙포워드가 더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의 답답한 윙포워드들로는 바이에른 뮌헨이 좋은 경기력을 내기가 어렵죠. 저는 그래서 사디오 마네를 어떻게든 바이에른 뮌헨이 품으려는 게 그런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은 그 마네 선수한테
리버풀보다는 확실히 돈 많이 줄 자신이 있나 보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과연 바이에른 뮌헨이 어떻게 협상에 좀 뛰어들지. 근데 제가 이걸 모르겠다고 한 이유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리버풀의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높은 이적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이걸 좀 깎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두 구단 간의 이견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네 선수에게만 연봉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리버풀에게도 돈을 줘야죠. 네. 지금 그게 다 해결이 되려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금액 자체는 두 구단의 차이가 좀 제법 있는데 여기서 의견차가 좁혀지는 게 첫 번째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구단 간의 의견차가 좁혀진다 하더라도 마네와의 개인 협상이 어떨지도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마네와의 개인 협상은 구단 간의 협상보다는 어쩌면 수월할 수도 있다. 마네도 본인이 이적을 좀 희망하고 있고 바이에른 뮌헨도 개인 협상 자체는 일단 먼저 잘 접촉이 되어 있다는 보도들이 그동안 많았거든요. 바이에른이라는 클럽은 또 큰 팀에는 또 틀림이 없고 아마 마네도 그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 바이에른에 입성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다면 개인 협상에는 수월하게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수가 되는 건 구단 협상인데 아무래도 구단 협상은 제가 볼 땐 리버풀도 어느 정도 대체자 영입의 진전이 있고 나서 협상을 완료할 가능성이 크다고 다윈 보거든요. 누네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어느 정도는 뭐 완전 계약이 체결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두 계약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개인 합의 정도는 일어난 다음에 마네의 바이에른 이적을 허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물론 이제 리버풀의 말미 때는 측면 플레이가 조금 저하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로 오히려 지난 시즌 후반부에는 더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마네 선수가 보여주는 특유의 그 역동성, 움직임 어떤 그 확실한 신체적인 능력들은 어떤 선수도 쉽게 대체하기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마네가 예전보다는 조금 폼이 떨어졌다 한들 그래도 측면에서는 위협적이라는 점에서 이적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파급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두 선수 남았는데요. 네. 레비에 난 그분 있는 거죠? 있습니다. 네. 그분이 혹시 몇입니까? 지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짜고 네. 한 게 아닌데, 자 그러면 2등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선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레반도프스키를 2위로 꼽은 이유는 1위하고의 연계성도 좀 있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네. 그 1위는 뭐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레반도프스키의 경우는 지금 바이에른 뮌헨과의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았고 이 얘기는 해야 됩니다. 3위 사디오 마네와는 별개의 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레반도프스키가 꼭 나가야만 뭐 마네를 데려오고 뭐 바이에른도 지금 그런 상태는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바이언 보드즈는 철저하게 우리는 레반도프스키 다음 시즌도 안고 간다. FA로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시즌 레반도프스키는 팀에 잔류한다는 어떤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고 아마 바이언 보드진이 마네에게 뛰어들 때는 레반도프스키를 최전방에 두고 마네를 측면에 세우는 그래서 같이 뛰는 그림을 일단 구단 자체적으로는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반도프스키와 마네의 딜은 철저하게 별개의 딜이라고 지금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역시 레반도프스키는 바이에른 뮌헨을 나가겠다라고 본인이 아예 선언을 해버렸고 바르셀로나하고 링크가 나고 있는데 이적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상당한 파급력을 줄 수밖에 없죠. 뭐 2위, 1위 가릴 필요 없이 이 정도면은 정말 최고의 파급력을 가릴 만한, 줄 만한 그런 소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령이 높기는 하더라도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단연간 최근에 보여왔던 폼을 고려하면 당장 급격히 뭐 폼이 저하되거나 그럴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는 사실 이미 뭐 차비 감독 휘하에서 좀 새 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정말 어떻게 보면 빅스타가 또 한 명 정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과거에 정말 좋았던 시절에 바르셀로나에 비하면 전체적인 무게감이라든가 파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라는 거물을 얻는 것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긴 할 텐데 돈이 되나요, 그런데? 그게 문제죠.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 영입을 원하는 건 알겠으나 금액을 바이에른 뮌헨이 원하는 만큼 맞춰줄 수 있는지가 일단 변수입니다. 금액의 변수 첫 번째가 일단 있겠고 두 번째는 역시 바이에른 뮌헨이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보드즈는 우리는 웬만한 금액에선 보내지 않겠다. 대신에 확실하게 요구 조건에 맞추거나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레반도프스키를 잔류시켜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고 바르셀로나가 과연 재정적으로 지금 이적료의 요구를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6월 말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핵심들의 판매 그리고 혹시 모를 어떤 스폰서의 계약들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봤을 때 이달 말까지 바르셀로나가 얼마나 금액을 충원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레반도프스키 협상 과정의 단계가 가려질 거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다른 클럽들이 도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는 클럽들이. 근데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반도프스키가 기량 저하를 떠나서 지금 당장은 나이 자체가 많은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게다가 두 번째 변수는 고주급자라는 게 되겠죠. 근데 그거 감수하고라도 이제 EPL 같은 경우는 돈 있는 클럽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우리 소원은 한번 레반도프스키 같은 선수를 한번 가져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팀이 혹시 지를 수는 없나요? 사실 아까 뉴네스 얘기했잖아요. 네. 제 마음 같아서 레반도프스키 사고 싶어요. 아, 리버풀. 근데 이 이정료도 일단 뭐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당장 판다 그러면 높게 부를 것이겠지만 선수 개인의 협상에서의 높은 주급 조건에 맞춰져야 되는 것과 영입을 했는데 어쨌든 34살의 선수이기 때문에 추후 이 선수를 다시 판매하기도 힘들 거라는 점. 아니 그리고 근데 1억 유로를 네. 일부 바이에른 뮌헨에게 이정료로 주고 네. 일부를 레반도프스키에게 주급으로 주면 아. 제 생각에는 잘 네. 나눠서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구단주라면 그렇게 했었죠. 근데 FSG 리버풀의 예시니까 FSG는 대체적으로 나이가 어린 선수를 좀 많이 영입하죠. 이적 정책이 있더라고요. 티아고 알칸타라만 좀 예외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는 보통 한 20대 중반 정도 나이에 이하 정도 되는 선수들을 아무래도 주로 영입을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레반도프스키 영입에는 뛰어들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구단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공격수 영입이 시급한 제일 먼저인 팀이 많지 않고 아무래도 뭐 다른 포지션에 대한 보강 분산 투자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 공격수 자리가 빈다 하더라도 구단의 기존 이적 정책과 주급 체계를 봤을 때 이 모든 시스템을 깨면서까지 레반도프스키 영입에 총력을 가할 팀을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레반도프스키 선수 입장에서는 반란은 일으켰는데 네. 가장 그래도 강력하게 연결이 됐던 바르셀로나를 제외하면 뭐 그다지 없는 거예요, 행선지가?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래요? 레반도프스키가 그 인터뷰의 어떤 타이밍이 개인적으로 되게 의아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것도 확답하기 힘든 변수들이 많은데 바르셀로나 상황도 변수가 있고 다른 구단들이 뛰어들지에 대한 상황도 현재로서는 변수가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죠. 바이에른 뮌헨이 날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떠나고 싶다. 그리고 뭐 최근엔 이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렇게 이적을 원하는 선수들을 다 붙잡아두면 어느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 오려고 할 것인가. 근데 이런 얘기들은 지금 타이밍에 나오는 얘기로는 다 본인에게 독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본인이 바이에른 뮌헨 갔잖아요. 네, 도르트문트 떠날 때도 그때도 사실 좀 잡음이 많았는데 지금으로서는 레반도프스키의 어떤 인터뷰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걸 보고 계시는 바이언 팬분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명철 해설위원은 파급력은 큰 건 맞는데 네. 잔류하는 확률을 오히려 더 쳐주고 네. 계세요 지금. 잔류를 한다면 그 자체로도 파급력은 큰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아마 적어도 6월 말까지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황을 일단 지켜봐야 될 6월 말까지는 레반도프스키와 관련된 그 얘기들은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레반도프스키를 능가하는 유럽 축구를 뒤흔들 파급력 이적 영입 타겟 넘버원은 누구죠? 이 선수의 이적이 진행된다면 레반도프스키의 영입도 어쩌면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아까 뭐 바스토니 브레메르라든가 마네 레반도프스키와는 다르게 네.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동된 것이다. 그렇죠. 그 사나이는 바르셀로나에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프랭키 더용입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번 이적 시장을 정말 문을 연 선수라고 생각해요. 이적 시장 이제 얘기들이 서서히 나올 때쯤 물론 홀란드 대회도 있었지만 프랭키 더용이 팀을 떠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서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뭐 이외에도 수많은 팀들이 프랭키 더용과 링크가 나면서 현재 이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얘기는 아마 이적 시장이 끝까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더용 선수가 뭐 아주 훌륭한 선수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아마 바르셀로나에서도 알고 네. 있을 텐데 결국 이제 바르셀로나의 문제는 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용 선수가 바르셀로나를 떠나게 된다면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이제 돈 때문에 내보낸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특히 차비 감독이 더용 선수를 부스케스 선수 자리에 후계자로 완벽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듯한 느낌이 있죠. 네. 그러다 보면 나머지 자리에는 지금 일단 페드리 선수와 가비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돈을 누가 제공을 하면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바르셀로나는 할 거는 같은데 근데 바르셀로나 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더용이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아깝긴 할 거예요. 그리고 선수 본인이 잔류를 원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다 보면 우리 팀에 이렇게 뛰고 싶어하는 선수 그리고 지금까지 공헌도가 매우 컸던 선수 그런데 돈 때문에 팔아야 돼? 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맞냐라는 얘기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최근에 이제 기사들을 보면 이 경영팀과 스포츠팀이 더용 판매에 대해서 책임을 미룬다는 듯한 보도들까지도 이 카탈루냐 쪽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바르셀로나의 경우는 지금 당장 재정적인 이유로 어쩌면 프랭키 더용을 팔 수도 있는 상황이고 더용이 계속 자유를 원하고 있는 포인트가 역시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마음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혹시 이 마음을 뒤집는 또 다른 상황이 이어질지를 우리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계속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뭐 판다 이 얘기가 나오면 네. 선수 마음도 궁극적으로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건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부스케츠 선수 자리에 더용 선수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더용 선수가 네덜란드 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더라도 네. 사실 그 자리 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센터백의 볼을 직접 받아내는 플레이를 선호한다. 그 자리가 결국 이 삼선 부스케츠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진성이 좋고 또 득점력까지도 있는 더용 선수가 최후방 미드필더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재능의 낭비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더용 선수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스케츠 선수의 연령이 지금 매우 높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돈 문제만 아니면 그렇게 그 자리로 더용 선수가 가고 가비 선수, 페드리 선수 다 같이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더용 선수는 현재로서는 좀 떠날 확률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묘하게도 거기서도 맨체스터의 두 팀이 또 붙는다는 얘기가 지금 있죠. 그렇죠. 네. 앞서 계속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칼빈 필립스보다는 이 선수 한 명에게 집중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터나우 감독의 제자인 프랭키 더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터나우 감독은 자신이 아약스 때 썼던 그리고 정말 애정했던 옛 제자와의 재회를 지금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프랭키 더용 영입에 필립스보다는 조금 더 뛰어들 공산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커 보이거든요. 그러면 프랭키 더용에게 이적료를 좀 집중시키고 또 이 프랭키 더용이 뛸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 자리가 곧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장 먼저 보강을 해야 될 우선순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영입이 첫 번째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거금을 들여서라도 성사를 시켜야 될 혹은 어떻게든 데려와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나를 위해서라도. 네.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글쎄요 아까 뭐 1억 유로 여기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거의 그것에 준하는 한 8,500만 유로? 그렇죠. 뭐 그 정도는 네. 바르셀로나가 부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에도 뭐 기사에서는 8천만 유로라는 언급도 있었는데 더용의 가치를 생각하면 8천만 유로는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그거보다 들고요. 약간 플러스해서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8,500만, 9천만 유로 정도가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좀 예상이 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근데 맨유는 쓸 수도 있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쓸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정말 더용이 승낙할 가능성만 있다면 이 정도는 쓰는 게 맞다. 예, 그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미드필더 쪽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프랭키 더용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좀 긍정적인 링크다라고 얘기는 하고 싶고요. 근데 프랭키 더용 선수가 그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오면 네. 터나우 감독이 구상하는 축구가 구현됨과 동시에 맨유의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나요? 다 사라지진 않죠. 네, 근데 네. 적어도 중앙 미드필더에는 이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중앙 네. 미드필더 한 포지션만 보강을 한다고 봤을 때. 그리고 그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항상 미드필더 쪽에서 출발이 되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 미드필더 쪽 정확히는 한 단계 한 단계씩 계속 이 리빌딩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기초공사부터 착실하게 다지는 게 중요하다. 그 기초공사는 제 생각에는 일단 첫 번째는 미드필더일 것 같아요. 이 미드필더 보강 없이 윙포워드, 풀백, 공격수에 대한 보강만 단행돼서는 계속 같은 문제점이 돌아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회하기 위한 첫 번째 보강 포인트, 먼저 이 기초공사가 되어야 될 부분은 결국은 중원 쪽이 아닌가. 약간 소급해서 돌아가 보면 만약에 그 정도 액수의 더용을 매각할 수 있으면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 나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러면은 그렇게 봐요. 잔류가 안 될 가능성이 네.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프랭키 더용을 바르셀로나가 정말 팔 수 있을 것이냐. 구단이 이 선수를 판매한다면 레반도프스키 영입에 뛰어들 가능성은 그만큼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저는 그래서 1위 선수와 2위 선수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6월 말까지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가장 큰 포인트는 역시 프랭키 더용의 판매 여부 때문에 지금 당장 현지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죠. 근데 요거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잘 활용하면 네.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는 지금 레반도프스키가 필요해. 더용은 팔 의사가 있어.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돈이 필요해.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격을 조금 깎으려 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급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최대한 가격을 좀 깎아서 사올 수 있을 법한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네, 대신 네, 이 부분의 변수가 되는 건 새로운 디렉터들의 협상 능력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팬들 입장에서는 과연 달라진 보드진이 일을 잘하는지 보자. 머터우가 네, 그 기준을 보일 수 있는 확실한 척도가 좀 마련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에서 더용 딜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러한 어떤 모든 상황들에 앞서서 제일 첫 번째 변수는 과연 프랭키 더용이 본인의 이적에 마음이 있을까? 이게 결국 첫 번째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도 역시 링크가 있죠. 아무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가장 큰 불리한 점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못한다는 것. 그렇죠. 이게 또 프랭키 더용 입장에서는 팀을 고르는 데 있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으로 가는데 제약이 걸릴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더용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는 맨체스터 시티 쪽도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맨체스터 시티는 제 생각에는 보다 더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노릴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부스케츠 선수가 확실히 뒤쪽에서 패스를 좀 뿌려주고 그 옆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주는 게 프랭키 도용의 가장 알맞은 자리가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까지는 좀 그런 역할을 많이 네. 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든 더용 선수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부스케스 선수 자리를 본인이 뭐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분히 네. 잘할 수 있는 선수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에서 많이 뛴 거는 또 사실이고 네. 그리고 시티의 경우에는 이미 최후방 자리에는 로드리 선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 또 칼빈 필립스 선수도 분명히 지금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사를 보면 바르셀로나 측하고 협상을 할 때 베르나르도 실바를 바르셀로나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둘 간의 트레이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딜을 단행하는 것은 과연 맨체스터 시티에게 플러스가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베르나르도 실바도 팀에 걸맞는 너무 좋은 모습을 그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효율적으로 생각할지도 의문이고 베르나르도 실바와 연결되고 있는 어떤 이 루머 자체도 맨체스터 시티가 달가워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 맨체스터 시티는 조금 더 확실한 삼선 미드필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노릴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더용은 맨시티 입장에서는 1순위는 아닐 수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링크가 많이 나고 있는 필립스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울고 올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다른 선수들보다도 일단 프랭키 더용에게 집중하는 그림으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이어가지 않을까. 네.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너무 더용 쪽에 매달리다가 최종적으로 더용은 팀을 옮기지 않거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딜을 거부하고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너무 한 선수에게 집중한 나머지 다른 대안 없이 이적 시장 시간의 대부분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더용들에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 미드필더 보강은 이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무조건 해야 되는 기초공사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꼭 더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중앙 미드필더를 어느 정도는 점 찍어둘 필요는 있다. 미리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놔야 더용들의 실패가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궁극적으로 중앙 미드필더 보강에 다른 방향성을 찾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테나 감독의 또 검수를 받겠죠. 네. 이제 영입 리스트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더용 말고도 어쨌든 테나 감독이 오케이 하는 옵션들은 여러 명 또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거 하나만 또 노리다가 잘못 네. 또 시의를 허비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보드진이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척도가 이번 더용들을 통해서 가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테나 감독의 출발과도 역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명철 해설위원이 선정하신 여름 이적 시장 그리고 나아가서 다음 시즌을 뒤흔들 수 있는 유럽 축구의 가장 화제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탑7 영입 타겟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레드 시간에서 나눠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한 가지 요거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한 시일과 저희 방송이 릴리즈되는 시간은 좀 다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적 시장이라는 게 며칠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저희가 이제 녹화하고 이제 며칠 후에 방송이 나간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원투펀치 레드 61번째 시간 이명철 해설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